계집녀는 커피나 타라. 며 여군 중령을 성희롱한 오만한 대령.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별 3개 3스타 특임 사령관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양구.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겨울이 찾아오는 땅. 해발 1000m가 넘는 고봉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곳 펀치볼 분지는 그 지리적 특성만큼이나 폐쇄적이고 굳건한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제21보병 사단 백두산 부대의 사단 사령부에는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령부 본청 사단장의 집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 밖을 지키는 헌병조차 평소와 다른 기류에 침을 삼켰다.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는 이 부대의 절대 권력, 아니 스스로를 백두산의 호랑이라 칭하는 사단장 마동철 대령의 것이었다. 합참, 합동참모본부에서 감찰을? 지금 장난하나? 마 대령은 집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정통 엘리트. 야전 특히 이 험준한 강원도 전방에서만 뼈가 굵은 그에게 용산의 책상 물림들은 그저 연약한 것들에 불과했다. 그는 이 21사단을 자신의 영지처럼 다스렸다. 군수, 보급, 심지어 부대 인근의 민간 건설 사업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가 쌓아올린 성벽은 견고했다. 사단장님, 이번 감찰 단순 정기 감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단장님을 직접 지목한 투서가 합참 감찰실로 바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투서? 어떤 새끼가 감히? 마동철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부관을 노려봤다. 그의 심기를 거스른 자는 장교든 사병이든 무사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누구야? 실례합니다. 합동참모본부 감찰실 소속 한지수 중령입니다. 마동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집무실로 들어선 것은 전투복각을 칼같이 세운 여군 장교였다. 티끌 하나 없는 전투화, 단정하게 아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눈빛. 마동철은 코웃음을 쳤다. 합참에서 보낸 게 고작 중령 나부랭이의 계집이었나? 그는 일부러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다리를 꼬고 상대를 아래 위로 후쳐봤다.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였다. 한지수 중령. 그녀는 말없이 다가와 마동철의 책상 앞에 섰다. 그녀의 뒤로 산처럼 든든한 체구의 박진우 원사가 묵묵히 따라붙어 섰다. 마동철 대령님. 본 감찰은 합참의장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한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마동철은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협조? 한 중령이라 했나? 용산 물이 그렇게 좋던가. 여긴 최전방이야. 당신 같은 여자가 화장 고치면서 커피나 마실 때 우린 이 추위 속에서 나라를 지킨다고. 감찰? 당신이 뭘 아는데? 숫자는 좀 읽을 줄 아나? 아니면 침대 위에서 숫자 세는 건 잘하나? 심각한 성희롱이자 모욕이었다. 박진우 원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한지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언어폭력 및 성희롱, 감찰 방해 시도 모두 기록됩니다. 마 대령님. 기록? 2년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마동철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지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위압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간 그가 손가락으로 한지수의 가슴팍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툭툭 쳤다. 이게 뭔지 알아? 별 달고 싶은 내년들 욕심에 우리 같은 진짜 군인들이 피곤해지는 거야. 계집녀는 말이나 고분고분 잘 들어. 내 부대에선 내가 법이야. 내가 감히 누굴 감찰해? 그의 손가락이 3번째 계급장을 치려던 순간이었다. 악!
마동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다. 한지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가락을 잡아챘고 그대로 팔목을 꺾어 뒤틀었다. 단 1초. 거구의 마 대령이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집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지수는 꺾인 팔을 놓지 않은 채 무릎 꿇은 마동철의 귓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령. 그 손은 부하들을 지휘하라고 있는 거지 감찰관을 희롱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입은 명령을 내리라고 있는 거지 더러운 말을 쏟아내라고 있는 게 아니야. 에이. 2년이. 이거 안 놔. 마동철이 고통과 분노로 몸부림쳤지만 한지수의 손은 강철처럼 그를 제압하고 있었다. 특수전 교육과정여군 최초과 대테러 과정을 모두 수석으로 이수한 그녀의 무력을 마동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금부로 합참 감찰 규정 제14조 감찰 활동의 보장에 의거 마동철 대령의 지휘권을 일시 정지한다. 또한 현 시간부로 감찰 방해, 상관 모욕, 성희롱 혐의로 귀관을 연행한다. 뭐? 내까지 깨. 감히 사단장을. 박원사. 한지수가 나직이 불렀다. 예, 중령님. 박진우 원사가 다가와 수갑을 꺼내들었다. 이거 미쳤어. 당장 풀어. 내 변호사. 아니, 육군본부에. 한지수는 그의 팔을 박원사에게 인계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수첩을 꺼냈다. 나는 합참 소속 감찰관 한지수 중령. 하지만 내 본직은 따로 있지. 그녀가 수첩을 펼쳐 마동철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곳에는 중령 계급장이 아닌 전혀 다른 신분을 증명하는 황금색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국방부 직속 국가특별감찰사령부 소속 특임감찰관. 마동철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국가특별감찰사령부. 군 내부에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오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직속 명령만을 받는 전설 속의 조직. 장성급 비리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군 검찰 위의 군 검찰. 특감사라고. 그래. 그리고 마동철 대령. 당신은 우리가 노리는 본체가 아니야. 당신은 그저 꼬리일 뿐이지. 한지수는 차갑게 선언했다. 지금 즉시 사단장 집무실 및 관사 그리고 군수참모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박원사 서울에서 온 지원팀 투입시켜. 예, 알겠습니다. 마동철이 무너진 채 멍하니 중얼거렸다. 백두산의 호랑이가 고작 계집 하나에게. 한지수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호랑이라고? 아니. 당신은 그저 산을 좀먹는 거대한 독사에게 붙어 기생하는 진드기에 불과해. 우린 오늘 그 독사의 꼬리를 잡으러 온 거다. 강원도 양구의 차가운 바람이 비리로 얼룩진 사단장 집무실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거대한 싸움의 서막이 올랐다. 양구의 21사단 사령부는 발칵 뒤집혔다. 현직 사단장이 합참 감찰팀에 의해 연행되고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사태.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한지수 중령과 박진우 원사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특감사의 그림자 요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마동철의 집무실 비밀 금고에서는 그가 받은 뇌물 목록과 차명 계좌 내역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한지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다. 그녀가 찾던 것은 군수와 건설 관련 원본 장부였다. 찾았습니다, 중령님. 박원사가 사단 군수참모처의 이중 장부를 들고 왔다. 예상대로군. 한지수는 장부를 훑어보며 미간을 좁혔다. 장부는 2개였다. 육군 본부에 보고되는 깨끗한 장부 그리고 마동철이 따로 관리하는 실제 장부. 최근 2년간 사단 편의시설 및 막사 개선 공사비가 실제 집행액보다 3배 이상 부풀려졌습니다. 차액은 전부 한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박원사가 특정 업체의 이름을 가리켰다. 주식회사 천공 디펜스. 천공 디펜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한지수가 태블릿으로 즉시 기업 정보를 검색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중소방산업체. 하지만 자본금 흐름이 이상했다. 박원사, 이 천공 디펜스의 본사 소재지 확인해줘. 네. 나왔습니다. 경기도 과천입니다. 과천? 한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과천.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곳. 그리고 방위사업청 DAPA 코앞이군.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마동철은 기껏해야 수십억 원을 해먹는 피람이었다. 하지만 천공 디펜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흘러들어간 돈은 조 단위의 방산 프로젝트 예산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암초였다. 마동철의 입을 열어야겠어. 임시조사실로 사용되는 4단 내 보안실. 한지수는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마동철과 마주 앉았다. 이제 와서 뭘 더 캐내시겠다. 어차피 난 끝났어. 하지만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당신이 누굴 건드렸는지 알아? 마동철은 여전히 오만했다. 방위사업청장 류성훈 중장 말인가? 한지수가 던진 이름에 마동철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당신이 챙긴 수십억. 류성훈 중장이 만지는 돈에 비하면 푼돈이지. 천공 디펜스 류 중장 천안 명의의 위장 회사더군. 당신은 그저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최전방 부대라는 방패막이 뒤에서 그들의 돈 세탁 창구 노릇을 한 거야. 마동철은 입을 다물었다. 류성훈 중장은 당신을 버릴 거야. 모든 걸 당신 혼자 한 것으로 꾸미고 꼬리 자르기를 하겠지. 당신은 불명예 전역에 징역 20년 모아둔 재산은 전부 추징당할 테고. 한지수는 차가운 물을 한 잔 따라 그에게 밀어주었다. 하지만 기회는 있어. 내부 고발자로 돌아서는 거지. 류성훈 중장의 비리를 증언하고 원본 증거를 넘겨. 그럼 정상 참작을 건의해주지. 최소한 군복은 명예롭게 벗을 수 있게 해주겠다. 마동철의 얼굴이 고뇌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라 믿었던 류성훈의 배신을 직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증거. 증거는 내 관사에 있다. USB. 내 서재의 고서와 족자 뒤에 숨겨뒀어. 류 중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있다. 바로 그때였다. 보안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지수 중령.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육군 중앙수사단 소속 장교들과 그들을 이끄는 한지수의 공식적인 직속상관인 합참감찰실장 김태섭 준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김 준장님, 여긴 어쩐 일로? 한지수가 의외라는 듯 일어섰다. 김태섭 준장은 한지수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명령이다, 한중령. 지금 즉시 마동철 대령을 중앙수사단에 인계하라. 말씀드린 대로 본건은 특감사 이관 사항입니다. 합참 감찰실의 소관이 아닙니다. 한지수가 낮게 응수했다. 특감사?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자네는 합참 소속이야. 월권행위도 유분수지. 사단장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당장 물러서. 김태섭 준장은 마동철에게 채워진 수갑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폭행이라뇨.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습니다. 시끄럽다. 자네의 월권으로 합참과 육군본부의 지휘체계가 전부 마비됐어. 이 모든 사태 자네가 책임져야겠다. 지금부로 한지수 중령을 보직 해임하고 감찰 업무에서 배제한다. 당장 용산으로 복귀해. 마동철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류성훈의 힘이 벌써 여기까지 미친 것이다.
합참 감찰실장인 김태섭 준장 역시 류성운의 라인이었던 것이다. 준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자는 닥쳐라. 김태섭 준장은 한지수의 말을 잘랐다. 내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오냐오냐 해줬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어. 당장 군장 싸. 용산으로 복귀하라는 내 명령 안 들리나? 한지수는 김태섭을 노려봤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과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김태섭, 당신까지 썩었을 줄이야. 중앙수사단 요원들이 마동철 대령을 데리고 나갔다. 마동철은 끌려나가며 한지수를 향해 입모양으로 비웃었다. 넌 끝났어. 박진우 원사가 한지수에게 다가왔다. 중령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거를 확보할 기회였는데. 한지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동철이 탄 호송차가 사령부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김태섭 준장이 증거를 빼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 써야 해. 하지만 저희는 공식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한지수가 전투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아니야. 마동철의 관사 지금 바로 간다. 박원사 그림자들 움직여. 10분 내로 족자 뒤에 USB 확보한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거대한 성벽 방위사업청과 그 뒤에 숨은 류성운 중장, 그리고 내부의 배신자 김태섭 준장까지. 그녀는 홀로 거대한 적들과 맞서야 했다.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 한지수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양구에서 돌아온 직후 그녀는 김태섭 준장에 의해 모든 감찰 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떼야 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대기 발령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사실상의 좌천이었다. 젠장. 박진우 원사가 사무실 한쪽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 마동철 관사에 도착했을 땐 이미 중앙수사단 놈들이 샅샅이 뒤지고 난 후였습니다. USB는 없었습니다. 김태섭 준장이 먼저 선수 친 게 분명합니다. 그렇겠지. 한지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동철은 중앙수사단 조사는커녕 국군수도병원 특실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입원했습니다. 류성운 중장이 뒤를 봐준 겁니다. 이대로라면 마동철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테고 우리는 모든 증거를 잃었습니다. 아니, 아직 잃지 않았어. 한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태섭 준장이 가져간 건 물증이야. 하지만 가장 강력한 인증이 남아있지. 마동철.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는 지금 병실에서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겠지. 류성운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굳게 믿으면서.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 카드가 될 거야. 한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도병원으로 간다. 중령님, 지금 중령님은 공식적으로 대기 발령 중인 중령이 과거 자신의 수사 대상자 병문안 좀 가겠다는데 문제 있나? 한지수가 씩 웃었다.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특실병동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한지수가 병실로 접근하려 하자 중앙수사단 소속 장교가 앞을 막아섰다. 한지수 중령님,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마 대령님은 현재 절대 안정이. 비켜. 명령 불복입니까? 나는 지금 합참 감찰관이 아니라 한지수 개인 자격으로 온 거다. 전우의 병문안을 막는 건가? 한지수의 기백에 장교가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병실 안. 마동철은 환자복이 아닌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창가에 서서 과일을 깎아먹고 있었다. 꾀병이 분명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나를 잡아 쳐넣겠다던 용감한 한중령 아니신가? 꼴이 말이 아니네. 양구에서 날뛸 때는 기세가 등등하더니 마동철은 한지수를 보며 마음껏 조롱했다. 축하해, 마 대령. 훌륭한 주군을 두셨더군. 주군? 하. 그분은 내 의형제 같은 분이야. 너 같은 년이 감히 입에 담을 분이 아니지. 이제 알겠나? 계급장이 다가 아니야. 라인이 중요한 거지. 넌 줄을 잘못 섰어. 아니, 애초에 줄을 설 자격도 없었지. 한지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류성훈 중장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던가? 조금만 쉬고 있으면 조용해질 때쯤 명예롭게 전역시켜주겠다고. 그걸 내가 알 필요 없지. 이제 꺼져. 내년 낮장만 봐도 구역질이 나니까. 그래. 하지만 류 중장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던데. 한지수는 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뭐야 그게. 마동철의 눈이 흔들렸다. 한지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김준장. 일 처리는 확실하게 했겠지? 예, 류 장군님. 마동철이 가지고 있던 원본은 모두 회수했습니다. 잘했어. 하지만 마동철. 그놈 입이 너무 싸. 언제 돌아설지 몰라. 이번 사태는 마동철 개인 비리로 종결짓는다. 그놈이 모든 걸 안고 가야 해. 정신 감정으로 심신상실 판정받게 하고 강제 전역 처리해. 그리고 말입니까? 해외 요양이라도 보내. 조용히. 사고로 위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그것은 분명 류성훈 중장과 김태섭 준장의 목소리였다. 마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과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짓말. 이건 조작이야. 내년이. 조작? 한지수는 녹음기를 껐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김태섭 준장이 직접 녹음한 원본이지. 그도 류성훈에게 버림받을까봐 보험을 들어둔 거더군. 그리고 그 보험 내게 넘어왔고. 이것은 한지수의 블러핑이었다. 실제로는 특감사 요원들이 김태섭을 24시간 감시하며 도청한 내용이었다. 마동철은 다리가 풀린 듯 침대에 주저앉았다. 날 죽이려고. 류 장군님이. 당신은 처음부터 버리는 카드였어, 마 대령. 당신이 백두산의 호랑이인 줄 알았겠지만 류성훈에게 당신은 그저 사냥이 끝나면 잡아먹힐 사냥개에 불과했지. 한지수가 마동철의 눈앞에 섰다. 이제 선택해. 이대로 사고로 죽든가 아니면 이 모든 진실을 법정에서 증언하고 살아남든가. 마동철은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그를 휩쌌다. 내가 증언하면 살 수 있나? 목숨은 보장하지. 하지만 진실을 밝힐 기회는 줄 수 있어. 당신이 진짜 군인이었다면 마지막 명예는 지켜야지.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태섭 준장이었다. 그는 한지수와 마동철을 번갈아 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한지수 중령.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대기 발령 중인 주제에 수도병원까지 와서 소란을 피워? 그의 뒤로 중앙수사단 요원들이 서 있었다. 김 준장님, 마동철 대령의 증언을 확보하러 왔습니다. 증언? 웃기는 소리. 마 대령은 지금 심신이 미약해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 여봐라.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명령 불복종 혐의로 영창에 쳐넣어. 요원들이 한지수에게 다가왔다. 박진우 원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지만 수적으로 분리했다. 한지수. 내년에 그 오만한 짓도 여기까지다. 김태섭이 승리를 확신한 듯 외쳤다. 한지수는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천천히 자신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김태섭 준장, 당신에게 하나 묻지. 뭐? 당신 계급이 준장이라고 했나? 별 하나?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중령의 무궁화 계급장이 아니었다. 나는 별이 셋인데 어떡하지? 한지수가 자신의 어깨에 있던 중령 계급장을 떼어내고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붙였다. 은빛으로 빛나는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었다. 김태섭 준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뭐야? 장. 한지수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김태섭의 얼굴에 던졌다. 국가특별감찰사령부 사령관. 육군 중장 천선우. 그녀의 진짜 신분. 그녀는 한지수 중령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 내부의 모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자신의 계급과 신분을 숨긴 특감사의 수장 천선우 중장이었다. 지금부로 김태섭 준장, 당신을 직권 남용, 증거 인멸, 그리고 살인 교사 공모 혐의로 체포한다. 병실밖 복도에서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특감사 요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국군 수도병원의 복도는 거대한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무대로 변해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특실병동 복도. 시간이 멈췄다. 공기마저 얼어붙어 결정이 된 듯 했다. 김태섭 준장의 눈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경례했던 그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한낱 중령 계집이라 치부했던 한지수의 어깨, 아니 천선우 사령관의 어깨 위에서 서늘한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장.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얼음처럼 터져나왔다. 거짓말. 이건 사기야. 군복 위조. 공문서 위조야.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부정했다. 자신보다 젊은, 그것도 여군이 육군에서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조직의 수장인 중장이라는 사실을 그의 낡은 관료주의적 두뇌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천선우는 대답 대신 복도 끝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스으그 소리 없는 움직임. 복도 양쪽에서 어둠이 사람의 형상을 갖춘 듯한 존재들이 나타났다. 방금 전까지 병원의 방문객이나 환자의 보호자처럼 평범하게 흩어져 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검은색 방탄조끼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들의 가슴에는 선명한 방패 문양 국가특별감찰사령부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김태섭 준장이 이끌고 온 중앙수사단 중수단 요원들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중수단 요원들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날고 긴다는 수사관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림자 요원들의 살기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범죄자를 다루는 기세가 아니라 적국의 수뇌부를 암살하는 특수부대의 그것이었다. 중수단 요원들의 손이 반사적으로 허리에 권총으로 향하려던 찰나. 천선우의 나직한 한마디. 손 떼면 반역으로 간주한다. 그 한마디에 중수단 요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반역. 군인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 단어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천선우는 얼어붙은 김태섭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김태섭 준장. 내가 왜 중령으로 활동했는지 아나? 당신 같은 좀벌레들을 내 손으로 직접 잡아내기 위해서다. 너무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 바닥에 기어다니는 냄새나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거든. 그녀는 김태섭의 가슴에 달린 별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당신이 류성훈 중장에게 받은 그 더러운 돈으로 별을 달았을 때 최전방의 내 새끼들은 목숨을 잃고 있었어. 당신이 감찰실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감찰 정보를 류성훈에게 팔아넘길 때 내 부하들은 썩은 군홧발에 발이 문드러지고 있었다고. 무슨 증거도 없이. 김태섭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 천선우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마동철에게서 빼돌린 그 특수 기억장치. 그걸 류성훈에게 상납하기 전에 복사본을 만들어뒀더군. 당신도 류성훈이 언젠가 당신 꼬리를 자를까봐 보험을 든 거지. 김태섭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그걸 어떻게 해? 그 복사본 지금 어디 있는지 아나? 천선우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렸다. 여기 있지. 내 부하들이 당신의 그 은밀한 안가에서 아주 고맙게 모셔왔거든. 당신이 마동철의 관사를 뒤질 때 내 부하들은 당신의 집무실과 안가를 동시에 털고 있었다. 당신은 미끼를 문 거야, 김준장. 절망. 김태섭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완벽하게 걸렸음을 깨달았다. 한지수 중령이라는 미끼는 자신과 마동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배후인 류성훈을 낳기 위한 거대한 그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천선우의 목소리가 병실 안쪽을 향했다. 마동철 대령. 병실 침대에 주저앉아 이 모든 광경을 넋나간 듯 지켜보던 마동철이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다. 당신을 죽이려 했던 류성훈과 그 명령을 받고 당신을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김태섭이 여기 있다. 당신의 마지막 기회야. 이 자들의 편에 서서 명예도 목숨도 잃고 죽을 텐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진실을 증언하고 당신 부하들에게 마지막으로 떳떳한 지휘관으로 남을 텐가. 마동철은 천선우와 김태섭을 번갈아 보았다. 김태섭은 이미 끝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동철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환자복 차림의 거구의 대령이 자신보다 한참 어리고 계집년이라 불렀던 여장군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제가 다 불겠습니다. 류성훈 그자가 천공 디펜스를 통해 빼돌린 돈, 신형 자주포의 결함 부품, 전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발 목숨만. 그것은 백두산의 호랑이가 아닌 그저 살고 싶은 한 마리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천선우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내가 살 길은 내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내가 아는 모든 진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뿐이다. 그게 내가 죽은 부하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그녀는 박진우 원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박 원사. 예, 사령관님. 박진우 원사의 목소리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이 순간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전율을 안겨주었다. 마동철 대령, 특감사 직속 안가로 이송한다. 최고 등급 보안. 의료팀 24시간 대기. 이자는 류성훈을 잡을 창이다.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선우는 다시 김태섭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태섭 준장. 지금 이 시간부로 귀관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특수직권 남용, 군기밀 유출, 증거인멸 살인 교사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특감사 요원 2명이 다가와 김태섭의 어깨에 달린 준장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찌그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뜯겨나갔다. 요원들은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에이, 이럴 수 없어. 류 장군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도 무사하지 못해, 천선우. 김태섭이 마지막 저항으로 악을 썼다. 천선우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류성훈? 걱정 마. 곧 너와 같은 방을 쓰게 될 테니까. 아주 특별한 방으로. 그녀는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얼어붙은 중수단 요원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세 개의 별 위에서 부서지며
마치 그녀 자신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박원사. 우리는 즉시 과천으로 간다. 방위사업청 말씀이십니까? 그래. 이제 진드기와 벼룩은 다 잡았으니 뱀의 대가리를 부술 차례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에 박힌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한 차갑고도 거룩한 심판의 걸음이었다.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방위사업청 DAPA 본청 건물은 그 자체로 거대한 요새였다. 연간 5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주무르며 육해공군의 모든 무기 도입과 개발을 총괄하는 곳. 이곳의 수장 류성훈 중장은 군 서열상으로는 합참의장이나 각 군 총장보다 아래였지만 그가 가진 돈의 권력은 그들을 능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국방부의 왕이었다. 특감사령부 코드네임 한성. 용산 국방부 청사 지하 7층.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 비밀 벙커는 천선우 사령관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사방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작전 통제실 중앙에 천선우가 특감사 고유의 검은색 특수 작전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3개의 별이 선명히 빛나고 있었다. 현재 상황 브리핑. 예, 사령관님. 정보분석 총괄 윤소령이 스크린 앞에 섰다. 김태섭 준장 체포 직후 류성훈 중장은 모든 외부 통신을 차단하고 방위사업청 본청 최상층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메가 프로토콜을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메가 프로토콜. 천선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방사청 내부의 모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기하고 서버를 용해하는 극단적 증거 인멸 절차지. 멍청한 놈.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백하는 꼴이군.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파기하는 증거가 단순히 천공 디펜스 관련 서류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소령이 스크린에 여러 개의 군사 기밀 문건을 띄웠다. 차세대 전투기 KF-X-21 보람의 사업, 신형 이지스 구축함 건조 사업, 심지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관련 데이터까지. 류성훈은 자신의 비리 장부를 2.1급 군사 기밀들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서버를 해킹하거나 진입할 경우 이 모든 기밀이 함께 파기되거나 혹은 우리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작전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류성훈은 자신의 비리를 국가안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긴 것이다. 교활한 놈. 박진우 원사가 이를 갈았다. 사령관님 추가 보고입니다. 통신 담당관이 다급하게 외쳤다. 국방부 장관 비서실입니다. 장관께서 사령관님과의 긴급 직통을 원하십니다. 천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결해. 스크린에 국방부 장관의 근심 어린 얼굴이 나타났다. 천 장군.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방사청이 마비됐네. 합참 감찰실장이 체포되고 육군 본부가 발칵 뒤집혔어. 류성훈 중장이 대통령실 안보수석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어 특감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방위망을 해킹하려 한다고 보고했다는 소식이야. 장관은 다급했다. 류성훈의 정치적 수완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자신의 체포를 쿠데타로 둔갑시켜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려 하고 있었다. 천선우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장관님, 쿠데타가 아닙니다. 수술입니다. 썩은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중입니다. 류성훈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 안보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장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당장 내일 모레 미국과의 최종 기술 이전 협상이 잡혀있네. 이게 무너지면 우리 공군의 미래가 20년은 후퇴해. 대통령 각하께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계시네. 수사를
잠시 멈추고 속도를 조절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천선우는 장관의 말을 잘랐다. 장관님, 속도를 조절하는 순간 류성우는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해외로 도주할 겁니다. 아니, 이미 준비 중일 겁니다. 그녀는 윤소령에게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다.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였다. 그곳에는 미 공군 소속의 수송기 한 대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류성우는 내일 있을 미국과의 협상을 핑계로 오늘 밤 12시 미 군용기 편으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방금 전 안가에서 확보한 마동철 대령의 증언입니다. 그는 협상이 아니라 도주를 하려는 겁니다. 이런. 장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장관님, 저에게 이 특감사를 맡기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 군대의 그 어떤 성역도 베어버릴 칼이 되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칼을 쓸 때입니다. 대통령 각하께는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성운의 방패가 국가안보라면 저는 그 방패를 부수지 않고 방패 뒤에 숨은 뱀의 목만 정확히 꿰뚫겠습니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저에게 단 3시간만 주십시오. 3시간 안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면서 저 거대한 역적을 끌어내겠습니다. 3시간. 알겠네. 내 모든 직을 걸고 3시간 막아주겠네. 하지만 실패한다면 천장군, 나도 자네도 군복을 벗어야 할 걸세. 명예를 걸겠습니다. 통신이 끊겼다. 작전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천선우는 작전실 중앙의 홀로그램 테이블로 걸어갔다. 과천 방사청 건물의 3차원 도면이 떠올랐다. 윤소령, 류성운이 믿고 있는 오메가 프로토콜. 그게 물리적 파기라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서버실 자체를 특수 소각로로. 아니, 류성운 같은 자는 모든 걸 태우지 않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원본은 반드시 어딘가에 백업해둔다. 다른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유일한 원본을 가진 채 해외로 도주해 미국이나 혹은 제3국과 딜을 할 생각일 거야. 그가 숨겨둔 진짜 서버. 판도라의 상자를 찾아내. 하지만 방사청 내부는 완벽한 폐쇄망입니다. 외부가 아니야. 천선우가 도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내부다. 우리가 심어둔 사람이 있어. 윤소령의 눈이 커졌다. 설마, 그녀 말입니까? 그래. 류성운이 가장 신이 많은 비서실의 그림자. 우리가 2년 전에 심어둔 특감사의 최고 위급 정보원. 지금 그녀가 움직일 때다. 천선우는 박진우 원사를 바라봤다. 박 원사. 타격팀 준비. 방사청 정문으로 갈 거다. 정문 말입니까? 그들은 요새처럼 방어하고 있을 겁니다. 알아. 그래서 더더욱 정문으로 간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뱀은 정면에서 눈을 마주치고 잡아야지. 뒤에서 꼬리를 잡으면 대가리에게 물리는 법이야. 그녀는 헬멧을 집어들었다. 전 요원 작전 개시. 목표 과천 방위사업청. 뱀의 심장을 적출한다. 밤 11시.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 본청.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거대한 비리를 씻어내려는 듯 했다. 방사청 정문 앞. 삼엄한 경계 태세의 헌병들이 2중, 3중의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다. 그들은 외부 세력의 방위망 탈취 시도라는 류성운의 비상명령에 따라 실탄을 장전한 채였다. 그때 어둠을 뚫고 검은색 세단 5대와 전술 차량 2대가 빗속을 가르며 정적을 깼다. 차량들이 멈춰 서고 특감사 그림자 요원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어내려 순식간에 진영을 갖췄다. 정지하라. 여긴 방위사업청이다. 더 이상 접근하면 발포한다.
헌병대장이 메가폰으로 외쳤다. 그 순간 중앙의 세단에서 천선우 중장이 우산도 없이 걸어 나왔다.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전투복과 세 개의 별을 적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나는 국가특별감찰사령부 사령관 육군 중장 천선우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바람을 뚫고 헌병대장의 귀에 정확히 박혔다. 내 뒤의 부대는 합법적인 대통령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지금 즉시 방위사업청장 류성훈 중장을 직권 남용 및 국가 반역 혐의로 긴급 체포하러 왔다. 말도 안 돼. 우리는 류성훈 장군님의 명령을 따른다.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발포하라고 해. 천선우는 헌병대장의 말을 잘랐다. 내가 지금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너는 역적 류성훈의 공범이 되는 거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50조 원을 빼돌려 제 배를 채우고 내 동료들의 목숨을 담보로 불량 무기를 납품한 반역자를 지킬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총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지킬 건가. 헌병대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들 역시 최근의 신형 자주포 사고나 불량 방탄복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것이 모두 류성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동요했다. 길을 비켜라. 이건 명령이다. 천선우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바로 그때 전 헌병대원 주목. 저들은 국가 방위망을 탈취하려는 반란군이다. 즉시 사격하라. 사격하라. 청사 건물 스피커에서 류성훈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헌병들이 망설이며 총구를 천선우에게 겨누는 일촉즉발의 순간 탕, 탕,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천선우에게 날아오지 않았다. 류성훈의 목소리가 나오던 스피커가 정확히 파괴되었다. 건너편 건물 옥상. 특감사의 저격수였다. 동시에 방사청 건물의 모든 조명이 펑 소리와 함께 꺼졌다. 정전. 그리고 1초 후 비상전력이 들어왔지만 정문을 막고 있던 거대한 강철 차단봉이 끼기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모든 보안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지금이다. 박진우 원사의 외침과 함께 특감사 요원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했다. 혼란에 빠진 헌병들은 저항할 의지를 상실했다. 사령관님, 내부 정보원 아이리스의 신호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위치 확보했습니다. 윤소령의 목소리가 천선우의 무전기에서 들려왔다. 최상층 집무실이 아닙니다. 지하 3층 폐기된 구형 서버실입니다. 역시 뱀은 가장 어둡고 축축한 곳에 알을 숨기는 법이지. 천선우는 빗물을 닦아내며 로비로 진입했다. 박원사 타격 1팀은 나를 따라 지하 3층으로. 2팀은 최상층 류성훈의 집무실로. 놈이 도망치지 못하게 도간에 가둔다. 알겠습니다. 지하 3층. 먼지 쌓인 복도를 지나자 출입 금지 표지판이 붙은 낡은 철문이 나타났다. 요원들이 브리칭 장비로 문을 폭파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은 낡은 서버실이 아니었다. 최첨단 슈퍼컴퓨터 수십 대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는 류성훈만의 비밀 성소였다. 그리고 그 중앙. 한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류성훈의 수행비서 김소령. 특감사의 비밀정보원 아이리스였다. 그녀는 천선우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판도라의 상자 확보했습니다. 류성훈이 지난 10년간 축적한 모든 비리 원본 장부, 해외 계좌, 협력한 정치인 및 고위 장성 리스트. 전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특수 기억 장치 하나를 내밀었다. 수고했다, 김소령. 아니, 아이리스. 천선우가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수고했지. 아주 훌륭한 연기였어. 서버실 뒤편의 어두운 곳에서 류성훈 중장이 걸어 나왔다.
그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고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기폭장치 스위치를 들고 있었다. 천선우, 사령관, 아니 중장 나부랭이. 내년이 내 쥐새끼일 줄이야. 김소령 아니. 아이리스? 내가 2년 전부터 내 뒤를 캘 때 난 내 뒤를 캐고 있었지. 김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내가 이 50조 원의 성을 다스리는 왕이다. 내 성에 들어온 쥐새끼 하나 파악 못했을까봐? 류성우는 천선우를 향해 스위치를 들어 보였다. 이 스위치, 이 서버실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판도라의 상자지. 내가 이걸 누르면 이 모든 건 10초 안에 제가 된다. 물론 우리도 함께 자폭하겠다는 건가? 내 놈의 모든 것도 함께 사라지는데? 천선우가 침착하게 물었다. 내가 왜? 나는 이미 진짜 원본을 따로 빼돌려뒀다. 저기 서울공항에 대기 중인 비행기에. 이건 그저 너희를 위한 최후의 만찬일 뿐이야. 그는 천선우와 김소령을 조롱하듯 바라봤다. 내년들은 여기서 죽고 나는 국가 기밀을 지키려다 장렬히 산화한 순국선열이 되겠지. 그리고 나는 내 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거고. 완벽하지 않나? 천선우는 말이 없었다. 왜 이제 무섭나? 내년이 감히 날 건드린 대가다. 내게 무릎 꿇고 빈다면 저 계집김 소령만 데리고 같이 죽어주지. 류성훈. 천선우가 입을 열었다. 넌 참 머리가 나쁘군. 뭐라고? 류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김소령을 의심했다면 김소령이 내게 넘겨준 가짜 정보에 속아 김태섭을 움직여 마동철을 병원으로 빼돌리는 짓도 안 했겠지. 넌 김소령을 의심한 게 아니야. 방금 이 순간 모든 게 틀어지자 내 멋대로 상상해낸 거지. 천선우는 손에 쥔 특수 기억 장치를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게 판도라의 상자 원본이라고. 천만에. 이건 그냥 미끼야. 뭐? 진짜 판도아 레이의 상자는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내 집무실 금고 안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쯤 천선우의 무전기에서 박진우 원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령관님, 최상층 집무실 확보. 류성훈의 비밀 금고에서 진짜 서버 원본으로 보이는 저장 장치 확보했습니다. 류성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터질 것 같았다. 거짓말. 내 금고는 내 홍채와 지문으로만. 김소령이 내 홍채와 지문 데이터를 복제해뒀거든. 내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천선우가 차갑게 웃었다. 김소령이 내게 준 건 내가 가짜라고 믿고 싶었던 진짜 미끼였고 넌 그 미끼를 물고 이 지하 벙커로 내려와 내 시간을 벌어준 거야.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르든 말든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류성훈의 오만했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뒤틀렸다. 이 악마 같은 년. 그는 이성을 잃고 스위치를 눌렀다. 다 죽어. 다 같이 죽는 거야. 삐그.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류성훈이 미친 듯이 스위치를 눌러댔다. 삑삑삑. 그것도 말해줘야겠군. 천선우가 말했다. 내가 이 지하 벙커로 내려오기 30분 전 우리 요원들이 이미 폭탄의 뇌관을 전부 제거했거든. 그것도 김소령이 알려준 정보로. 절망. 완벽한 패배. 으아. 류성우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천선우에게 달려들었다. 천선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가 달려드는 순간 몸을 낮춰 그의 팔을 잡아채고 그대로 업어치기로 바닥에 내다 꽂았다. 쿵. 거구의 류성훈 중장이 서버실 바닥에 처박혔다. 천선우는 그의 등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그의 양손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류성훈, 넌 내 놈의 그 오만함에 패배한 거다. 천선우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계집년들에게 내 50조 원짜리 성이 무너진 기분이 어때? 그때였다. 수갑이 채워진 류성훈이 바닥에 쓰러진 채 천선우를 올려다보며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다. 크크크. 그래, 내가 이겼다, 천선우. 내가 졌어. 하지만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증오에서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넌 고작 중간 보스를 잡은 것뿐이라는 걸. 뭐라고? 나는 그분의 방패막이에 불과했어. 너는 지금 감히 그분의 영린을 건드린 거야. 류성훈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속삭였다. 그분? 그게 누군데? 크크. 애국자 더 페이트리엇.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넌 날 잡은 대가로 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 가족, 내 부하들, 전부 다. 천선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류성훈은 그저 돈을 탐하는 역적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 이 모든 비리를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조종하는 더 거대하고 음흉한 흑막이 존재했다. 천선우는 류성훈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애국자가 누군지 불어. 하지만 류성훈은 그저 미친놈처럼 웃을 뿐이었다. 곧 만나게 될 거다, 천선우. 내가 지옥의 문을 열었으니까. 빗줄기가 쏟아지는 과천의 밤하늘 아래 천선우는 거대한 뱀의 목을 베었지만 그 뱀의 뒤에 도살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용의 존재를 직감해야 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넌 날 잡은 대가로 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 가족, 내 부하들, 전부 다. 류성훈의 마지막 절규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예언이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지하 7층 특감사령부 한성 벙커. 과천 방위사업청에서 압수한 판도라의 상자, 즉 류성훈의 모든 비리가 담긴 원본 서버가 특수 보안실로 옮겨졌다. 작전 통제실은 승리의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태섭 준장, 마동철 대령에 이어 방사청의 수장 류성훈 중장까지 체포했다. 군 창설 이래 유례없는 거대한 고름 덩어리를 도려낸 쾌거였다. 사령관님, 서버 데이터 복구 및 분석 작업 70% 완료됐습니다. 윤소령이 상기된 얼굴로 외쳤다.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류성훈이 빼돌린 돈이 저희가 추산한 50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한 금액 최소 70조 원입니다. 이 돈이면 이지스함 10척은 더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70조. 박진우 원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천선우 중장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전실 한가운데 선 채 류성훈이 마지막에 내뱉은 애국자라는 단어를 곱씹고 있었다. 그녀의 등골을 타고 불길한 한기가 흘렀다. 저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7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은 그 애국자라는 자가 벌이는 거대한 판의 군자금에 불과했다. 사령관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박 원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류성훈의 허세가 마음에 걸리십니까? 허세가 아니야, 박 원사. 그건 확신이었어. 천선우는 모니터를 노려봤다. 류성훈은 자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는 자신이 희생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더 큰 대의를 위한 방패막이로서. 그 애국자라는 자 말씀이십니까? 일개 비리 집단이 애국이라니 가소롭습니다. 아니, 가소롭지 않아.
천선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돈을 탐하는 자가 아니야. 자신만의 뒤틀린 신념, 자신만의 애국을 맹신하는 자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필요하기라 정당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류성훈이 70조를 해먹으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는 자신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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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읍. 작전 통제실 전체에 울리는 가장 날카로운 비상경보음. 코드 블랙. 외부로부터의 최고 등급 해킹 시도. 아니, 이미 뚫렸다는 신호였다. 말도 안 돼. 윤소령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다. 여긴 한성 벙커입니다.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된 폐쇄망입니다. 외부에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 으악! 윤소령이 비명을 질렀다. 그가 보고 있던 메인 스크린. 방금 전까지 류성훈의 비리 목록을 띄우고 있던 그 화면이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검은 화면 중앙에 하얀색 글씨로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애국자. 서버가. 윤소령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서버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원본 데이터가 복제되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 접근 권한이 차단당했습니다. 뭐라고? 박진우 원사가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긴 우리 기지인데. 이건 해킹이 아닙니다. 천선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내부 소행이야. 류성훈이 잡히기 직전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이곳 어딘가에 심어둔 악성 코드가 발동된 거야. 류성훈의 체포가 그 코드를 깨우는 열쇠였던 거다. 사령관님, 데이터가 지금 공용망을 타고 외부로. 윤소령이 절규했다. 언론사, 포털 사이트, 지금 전국으로 살포되고 있습니다. 뭐? 류성훈의 비리 장부가? 박 원사가 되물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윤소령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천선우를 바라봤다. 데이터가 오염됐습니다. 류성훈의 비리 장부는 삭제되고 그 자리에 천선우가 윤소령을 밀치고 직접 스크린을 확인했다. 실시간으로 언론사들이 발행하는 속보가 화면을 뒤덮고 있었다. 속보 국방부 특감사 방사청 서버 불법 해킹. 1급 기밀 KFX-21 설계도 유출. 단독 특감사령관 천선우 중장 하극상 쿠데타. 국가방위망 탈취 시도. 긴급 유출된 데이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핵심 코드로 밝혀져. 국가안보 초유의 사태. 이게 무슨. 박진우 원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애국자는 류성훈의 비리 장부를 덮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 비리 장부를 미끼로 특감사가 그것을 탈취하려다 실수로 1급 군사 기밀을 유출시킨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한성 벙커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천선우 중장은 70조 비리를 파헤친 영웅에서 국가 안보를 통째로 팔아먹으려 한 반역자로 추락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장관님 직통입니다. 스크린에 국방부 장관의 격노한 얼굴이 나타났다. 천장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대통령 각하께서 진노하셨네. 당장 모든 작전을 중지하고. 장관님, 조작입니다. 애국자라는 흑막이. 닥치게. 애국자가 누군가. 지금 자네가 유출한 기밀 때문에 미군 사령부까지 발칵 뒤집혔어. 당장. 치지지그 장관과의 통신이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리고 다시 떠오른 검은 화면. 찾았구나, 천선우.
기계로 변조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류성훈이 말했던 그분, 애국자의 목소리였다. 내가 감히 내 정원에 발을 들였더군. 류성훈은 내 정원을 가꾸던 충직한 정원사였지. 넌 그를 해쳤고 그 대가를 치러야지. 정체를 밝혀라. 천선우가 스피커 앞에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내 정체? 나는 이 나라의 방패다. 너희 같은 존벌레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손이지. 류성훈이 모은 70조. 그건 내 방패를 만드는 데 쓰인 돈이다. 너희가 말하는 정예 따위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나? 궤변 집어치워 이 역적놈. 박진우 원사가 욕설을 퍼부었다. 역적이라. 좋아. 그럼 역적이 선물을 하나 주지. 목소리가 다시 천선우를 향했다. 천선우. 넌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넌 내 발로 내 덫에 걸어 들어온 거야. 넌 이제 국가 기밀을 유출한 반역자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하지만 내가 자비롭게도 기회를 주지. 지금 즉시 류성훈을 석방하고 판도라의 상자 원본을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 내 스스로 군복을 벗고 사라져. 그렇다면 내 가족은 살려주마. 그 말과 동시에 작전실에 다른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는 천선우의 부모님이 사는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 거실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늙은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등 뒤 어둠 속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천선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너, 이게 자식. 선택해 천선우. 10분 주지. 10분 안에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는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애국에 동참하게 될 거다. 내 남동생. 지금 논산훈련소에 있던가? 거긴 사고가 참 잦은 곳인데 말이야. 크크크. 뚝. 통신이 끊겼다. 정적이 흘렀다. 천선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다. 그녀는 애국자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애국자가 파놓은 함정에 그녀가 스스로 뛰어든 것이었다. 그녀는 비리를 밝힌 영웅이 아니라 가족을 인질로 잡힌 채 국가 반역죄의 누명을 쓴 가장 무력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사방이 막혔다. 10분. 천선우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10분이었다. 한쪽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감시당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다른 쪽 스크린에는 국가 반역자 천선우라는 속보가 번갈아 떠올랐다. 한성 벙커의 모든 통신망은 애국자에게 장악당했다. 이곳은 요새가 아니라 그들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령관님. 윤소령은 이미 패닉 상태였다. 어떡합니까? 10분. 이제 8분 남았습니다. 박진우 원사는 천선우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피가 흐르는 주먹을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계를 넘어선 분노의 경련이었다. 사령관님. 박 원사가 조용히 불렀다. 가족을 선택하십시오. 천선우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 지독한 슬픔과 결의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박 원사. 자네도 내게 항복하라고 하는 건가? 아닙니다. 박 원사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녀를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저는 제 사령관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령 그 명령이 저 괴물에게 항복하는 것일지라도 저는 사령관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따를 것입니다. 사령관님은
저희의 사령관이시기 이전에 한 분의 자식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공포에 질려있던 윤소령도 통신실의 다른 요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천선우를 향해 경례를 올렸다. 그들은 반역자의 부하가 아니었다. 그들은 천선우라는 군인의 부하였다. 천선우는 부하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래. 애국자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단 하나 이것만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동료들의 신뢰. 지옥 불 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빛이었다. 고맙다. 천선우의 목소리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항복은 없어. 예. 저놈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 내 항복? 류성운의 석방? 아니야. 그녀는 스크린 속 어머니의 등 뒤에 선 암살자를 노려봤다. 저놈이 가장 바라는 건 내가 무너지는 모습이야. 내가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버리고 가족을 위해 거래를 하는 순간 나는 저놈에게 영원히 패배하는 거야. 저놈은 날 반역자로 만든 뒤 가족을 인질로 삼아 날 자신에게로 만들 생각인 거다. 그럼 저놈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겠지. 내 명예, 내 기지, 내 가족까지. 하지만 천선우가 한성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 자신의 집무실로 통하는 철문을 바라봤다. 저놈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이 한성 벙커는 폐쇄망이 아니라는 사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전까지 폐쇄망이라서 뚫렸다고. 아니, 그건 류성운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위한 가짜 폐쇄망이었지. 천선우는 자신의 집무실 문으로 다가가 누구도 본 적 없던 보안 패널을 열었다. 이 한성 벙커의 진짜 심장부는 이 나라의 그 어떤 통신망과도 연결되지 않은 오직 단 하나의 선과 연결되어 있다. 그녀가 자신의 지문을 대고 홍채를 인식시키자 두꺼운 강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단 한 대의 낡은 컴퓨터와 거대한 아날로그 교환기처럼 보이는 장비가 있었다. 이건 윤소령이 숨을 삼켰다. 구형 음파 탐지기용. 해저 케이블. 그래. 천선우가 낡은 컴퓨터의 전원을 켰다. 이 벙커는 청와대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어떤 전파나 디지털 신호로도 감청이 불가능한 동해안 깊은 바닷속에 깔린 특수 광 케이블을 통해서 말이지. 애국자가 이 벙커의 디지털망을 장악했을지는 몰라도 이 아날로그 라인의 존재는 몰랐을 거다. 이 라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니까. 2명. 이라니요? 나. 그리고 대통령. 천선우는 낡은 컴퓨터의 부팅을 기다렸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복잡한 코드가 아닌 단순한 녹색 점 하나였다. 대통령 각하. 그녀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천장군. 살아있었군. 컴퓨터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였지만 단호한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애국자가 감청할 수 없는 유일한 라인이었다. 예, 각하. 지금 모든 언론이 저를 반역자로 보고 있다. 천장군. 자네가 방사청을 습격하기 직전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기억합니다. 자네는 애국자라는 자가 국가 안보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했지. 그리고 지금 그놈이 자네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군. 천선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걸. 자네 집무실로 연결된 이 라인은 단순한 통신선이 아니야, 천장군. 한성 벙커의 모든 것을 백업하는 최후의 보루다. 난 자네가 지난 10분간 겪은 모든 일을 보고 듣고 있었다. 자네 어머니의 모습까지도. 대통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각하, 자네가 내게 항복을 요청할까봐, 혹은 거래를 요청할까봐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그랬다면 난 자네를 내 손으로 버렸을 거야. 하지만 자넨 버텼다. 내 마지막 칼이 부러지지 않았어. 사령관님, 3분 남았습니다. 바깥의 작전실에서 윤소령이 절규했다. 까카, 시간이 없습니다. 제 가족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보냈다. 예. 자네가 애국자의 협박을 받는 그 순간 내가 가진 유일한 직속 부대, 대통령 경호처 직속 대테러팀 CAT을 자네 부모님 댁으로 보냈다. 아마 지금쯤 도착했을 거다. 그 말과 동시에 작전실 스크린, 천선우의 어머니가 뜨개질을 하던 그 거실, 어머니 뒤편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암살자의 등 뒤로 방탄방패와 검은 헬멧을 쓴 경호처 요원들이 소리 없이 진입했다. 암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선 순간 이미 3명의 요원이 그를 덮쳤다. 퍽! 단 한 번의 타격음. 암살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제압당했다. 어머나. 이게 무슨...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천선우의 어머니가 놀라 뒤를 돌아봤다. 팀장이 헬멧을 벗고 정중히 인사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는 애국자를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사령관님, 제압됐습니다. 가족분들 안전하십니다. 윤소령이 울먹이며 외쳤다. 천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다리가 풀렸다. 카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는 나중에 받지. 천장군, 이제 반격할 시간이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자네를 반역자로 몰아넣은 그 언론 보도들. 그거 애국자가 직접 언론사에 뿌린 게 아니야. 누군가 중간에서 그 정보를 받아 언론을 움직인 거다. 중간에서? 그래.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심지어 나에게까지 자네를 체포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자. 애국자의 이비자 얼굴 역할을 하는 자다. 그게 누굽니까? 지금 내 집무실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네. 이 사태를 보고하고 자네의 해임을 건의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청와대 비서실장 서정규 1세. 천선우의 머릿속이 번개에 맞은 듯 했다. 서정규 비서실장. 지난 3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청와대의 그림자 왕 위의 왕이라 불리는 자. 모든 정보와 권력이 그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그가 바로 애국자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천장군, 지금부터 내 명령이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한성 벙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특감 사령부는 애국자가 덮어씌운 오염된 데이터를 즉각 복구하고 류성운의 진짜 비리 장부를 재확보한다. 그리고 그 증거를 들고 청와대로 직접 오게. 청와대로 말입니까? 그래. 내일 오전 10시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할 걸세. 그 자리에는 서정규 실장도 있겠지. 자네는 반역자의 신분으로 그 회의에 출석해야 하네. 그건 함정입니다, 카카. 제가 그 자리에 가는 순간 서정규가 저를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가 그 함정을 기회로 만들어야 해. 모든 언론과 모든 장관들이 지켜보는 그 회의실에서 자네는 애국자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 하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증거는 오염됐고 자신은 반역자의 누명을 썼으며 적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다. 천선우 중장, 내 마지막 칼. 할 수 있겠나? 천선우는 피가 흐르던 주먹을 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예, 카카. 그 애국자라는 자의 심장.
제가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지옥 불 속에서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된 청와대 본관 세종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이곳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살벌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통령이 중앙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좌우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이자 실세 서정규 비서실장이 배석해 있었다. 서정규 실장.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온화한 미소 뒤에 수십 년간 다져온 권력의 냉혹함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각하.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서정규가 근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국가에 충성해야 할 군 일부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가 방위망을 해킹하고 적국의 1급 기밀을 유출시키려 했습니다. 특감 사령관 천선우 중장의 단독 범행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군의 비상이 걸려. 서 실장. 대통령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반역자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네. 예. 그게 무슨... 서정규의 온화했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각하. 어찌 그런 위험한 자를... 쾅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장관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천선우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검은색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3개의 별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창백했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패잔병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뒤로 박진우 원사가 두꺼운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묵묵히 따랐다. 네. 내년이 감히.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저 반역자를 체포하지 않고 앉으시오 장관. 대통령의 차가운 한마디에 장관은 주춤하며 자리에 앉았다. 천선우는 그 누구에게도 경례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거대한 회의 테이블의 가장 끝자리에 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경멸, 분노,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 서정규 실장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천선우 중장. 아니, 이젠 전 중장인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러 온 건가? 이미 자네가 유출한 데이터는 전 세계 해커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네. 자네의 쿠데타는 실패했어. 쿠데타. 천선우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제가 저지른 일. 맞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서정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래. 자백하는 건가? 그렇다면. 하지만 천선우가 서정규의 말을 잘랐다. 제가 저지른 일은 쿠데타가 아니라 이 안에 숨어있는 진짜 반역자를 잡기 위한 제 목숨을 건 함정 수사였습니다. 뭐? 서정규의 미소가 굳었다. 천선우는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각하. 어제 저는 애국자라 불리는 자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제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저에게 항복을 강요했지요. 허튼 소리. 서정규가 책상을 내리쳤다. 궁지에 몰리니 이제 소설을 쓰는군. 애국자라니. 그런 유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유령이 아니지요. 천선우는 박진우 원사에게 눈짓했다. 박 원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작은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어젯밤 그 애국자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요. 다행히 녹음이 되었습니다. 천선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선택해 천선우. 10분 주지. 10분 안에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는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애국에 동참하게 될 거다. 기계로 변조된 소름 끼치는 목소리.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정규의 얼굴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에이, 이따위 조작된 음성 파일로 누굴 속이려 들어. 서정규가 외쳤다. 조작이라. 천선우가 미소를 지었다. 서 실장님, 참,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매일 아침 대통령님께 브리핑하시는 그 중후한 목소리. 모든 언론이 신뢰의 목소리라고 칭송하더군요.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야. 박원사. 천선우가 신호를 보냈다. 박진우 원사가 노트북을 열어 녹음기에 연결했다. 윤소령. 어젯밤 우리가 복구한 프로그램. 실행해. 한성 벙커의 윤소령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음성 파형 분석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특감사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절대 음성 식별 시스템입니다. 천선우가 설명했다. 아무리 기계로 변조하고 주파수를 바꾸고 억양을 바꿔도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성문 보컬 프린트, 즉 목소리의 지문은 속일 수 없지요. 천선우는 먼저 서정규 실장이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재생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군은 프로그램이 그의 목소리를 분석했다. 서정규 비서실장 성문 일치율 99.8%. 그리고 천선우는 다시 애국자의 협박 음성을 재생했다. 내 어머니는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미친 듯이 분석을 시작했다. 변조된 주파수를 하나하나 벗겨내고 원본의 성문을 추출해내기 시작했다. 서정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천선우를 협박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사용했던 것이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다. 마침내 분석이 끝났다. 협박범 애국자 음성 대조 결과 서정규 비서실장 성문가. 일치율 99.9%. 탕. 국방부 장관이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모든 장관들이 경악하며 서정규를 바라봤다. 서 실장. 거짓말. 저건 조작이야. 전현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서정규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까카,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평생 각하를, 이 나라를. 닥쳐라 서정규.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이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천장군, 음성 파일 말고 또 있나? 예, 각하. 천선우가 박진우 원사의 가방에서 어제 방사청에서 확보했던 판도라의 상자 원본 서버를 꺼내 보였다. 어제 애국자, 아니 서정규 실장은 제가 류성훈의 비리 장부를 훔쳐 국가기밀과 함께 유출시켰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밤새 그가 오염시켰다고 믿었던 데이터를 모두 복구했습니다. 천선우가 노트북에 서버를 연결했다. 스크린에 류성훈이 빼돌린 70조 원의 행방이 거대한 자금 흐름도로 나타났다. 그 모든 돈의 종착지, 스위스 비밀 계좌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 그리고 그 모든 계좌의 실소유주로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으아. 서정규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제국이 자신이 계집년이라 무시했던 단 한 명의 군인에게, 그것도 자신의 목소리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애국자다. 내가 이 나라를.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대통령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천선우가 아니었다. 묵묵히 그녀의 뒤를 지키던 박진우 원사였다. 박 원사는 서정규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고
팔을 꺾어 그를 바닥에 제압했다. 내 놈이 말하는 애국은 내 놈의 더러운 금고를 채우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박 원사가 그의 얼굴에 수갑을 채우며 외쳤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천선우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다 대통령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비로소 대통령 앞에서 완벽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각하. 대한민국 육군 중장 천선우. 국가 반역 및 70조 원대 군납 비리 주범 애국자 서정규. 체포 완료했습니다. 대통령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수십 년간 속여온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천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경례에 답했다. 천장군. 아니, 천사령관. 고맙네. 자네가 이 나라의 썩은 심장을 도려냈네. 자네가 이 나라의 진짜 애국자일세. 사자굴 속의 사투는 끝났다. 하지만 천선우는 알고 있었다. 서정규는 애국자 조직의 얼굴이었을 뿐 그가 말했던 몸통, 그에게 이런 권력을 쥐어준 진짜 흑막은 아직 어둠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청와대 세종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는 그 심장이 방금 멈췄다 깨어난 듯한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애국자의 가면이 벗겨진 서정규 비서실장이 특감사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내지른 마지막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회의실을 맴돌았다. 내가 이 나라를. 그의 모습이 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그 자리에 있던 장관들과 합참의장, 국정원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너클 잃은 표정이었다. 수십 년간 3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청와대의 그림자로 신뢰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인물. 그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의지했던 그 거목이 사실은 나라의 근간을 70조 원어치나 좀먹고 있던 괴물이었다는 사실. 그 충격은 회의실의 공기를 질식할 듯 무겁게 짓눌렀다. 모두 들었을 거요. 대통령이 지독한 피로감이 어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이마를 짚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서정규 실장을 파면하고 국가 반역죄 및 특수횡령,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구속 수사한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네. 예, 각하.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지금 즉시 서정규와 연관된 모든 군 내부 라인을 색출하시오. 류성훈, 김태섭, 마동철. 이 자들 외에 애국자의 하수인 노릇을 한 자가 더 있을 것이다. 단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전부 뿌리 뽑아야 해.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회의실 끝에 선 천선우 중장을 바라보았다. 언론. 당장 바로 잡아야지. 국가 반역자 천선우가 아니라 국가 영웅 천선우로. 국정원장이 황급히 입을 열었다. 각하 하지만 애국자가 유출시킨 것으로 위장한 우리 군의 1급 기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천 중장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좋으나 이 안보 참사. 천선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원장님, 정말 그게 1급 기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오, 천장군? 천선우는 박진우 원사에게 눈짓했다. 박 원사가 노트북을 조작해 메인 스크린에 어제 유출되었던 KFX-21 설계도와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코드를 띄웠다. 이건 저희 특감사 사이버팀이 어젯밤 서정규의 서버를 분석하며 동시에 진행한 대조 작업 결과입니다. 그녀는 코드를 가리켰다. 유출된 이 데이터들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이번엔 합참의장이 경악했다. 그렇습니다.
진짜 설계도가 아닌 3년 전 폐기된 초기 모델링 데이터입니다. 미사일 코드 역시 이미 차세대 코드로 전부 대체되어 실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더미더미 데이터입니다. 천선우의 눈이 서정규가 끌려나간 문을 향했다. 서정규는, 애국자는 처음부터 진짜 기밀을 유출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안보를 인질로 잡았지만 정말로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진짜 애국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70조 원짜리 금고가 이 나라를 지키는 방패라고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손으로 그 방패를 부술 리가 없지요. 그는 그저 저를 반역자로 위장시킬 그럴싸한 무대 소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광기, 자신만의 뒤틀린 신념에 사로잡힌 자의 무서움. 서정규는 돈을 훔친 도둑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라도 된 양나라의 운명을 재단하려 한 가장 위험한 형태의 괴물이었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천선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달린 젖은 비와 땀으로 얼룩진 세 개의 별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천장군, 예, 각하. 자네가 이 나라를 구했네. 그리고 짐승의 소굴에서 나를 구했어. 그는 천선우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미안하네. 자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어. 가족까지 위험하게 만들었고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천선우는 흔들림 없이 답했다. 아니,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부턴 자네 혼자 그 짐을 지게 하지 않겠네. 특감사에 애국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대통령 직속에 합법적인 힘을 실어주겠네. 자네가 서정규의 뿌리뿐만 아니라 그놈이 자라난 토양까지 전부 갈아엎을 수 있도록. 그것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심판의 칼이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밤늦은 시각. 용산 한성 벙커. 작전 통제실은 청와대 세종실과는 다른 의미의 정적이 흘렀다. 윤소령을 비롯한 모든 특감사 요원들은 자신들의 사령관이 청와대에서 괴물의 목을 베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철커그 벙커의 입구가 열리고 천선우와 박진우 원사가 들어섰다. 환호성은 없었다. 대신 그곳에 있던 모든 요원들이 일제히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복종의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함께 살아 돌아온 전우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었다. 천선우는 헬멧이나 모자를 쓰지 않았지만 그들의 경내에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답했다. 모두 고생했다. 그녀는 작전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윤소령. 예, 사령관님. 서정규의 판도라 상자. 데이터는 완벽하게 복구했습니다. 70조 원의 흐름 그리고 그 돈으로 매수한 국내외 정재계 인사 리스트. 전부 확보했습니다. 윤소령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이제 이 리스트대로 전부 잡아들일 일만 남았습니다. 아니, 천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예. 서정규는 애국자가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전 각하 앞에서 그는 애국자라는 조직의 얼굴 마담이자 금고직이었을 뿐이야. 천선우는 스크린에 떠오른 서정규의 체포 사진을 바라봤다. 류성운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나? 그는 나에게 중간 보스를 잡은 것뿐이라고 했어. 서정규는 그 중간 보스였던 거지. 박진우 원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사령관님. 그럼 진짜 흑막은
몸통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서정규에게 이런 막강한 힘을 쥐어주고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에 앉혀두고 7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관리하게 한 자.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설계한 설계자. 천선우의 눈이 심연처럼 깊어졌다. 서정규는 자신이 애국자라고 믿었지만 그 역시 진짜 애국자의 손바닥 위에 있던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체스말에 불과했어. 그럴 수가. 윤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정규라는 거대한 산을 넘었더니 그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산맥이 버티고 있다는 뜻이었다. 윤소령. 서정규가 관리하던 그 70조 원. 지금 당장 동결 및 압수 절차 진행해. 예, 알겠습니다. 즉시. 윤소령이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사령관님. 왜 그러나? 돈이 없습니다. 뭐라고? 서정규가 청와대에서 체포되는 그 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차명 계좌의 자금이 단 1분 만에 전부 인출되었습니다. 윤소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봤다. 70조 원.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한성 벙커에 다시금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박진우 원사가 이를 갈았다. 당했다. 그렇다. 설계자는 서정규를 버린 것이다. 서정규의 체포를 그저 꼬리 자르기로 이용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가장 거대했던 금고지기를 제거하는 동시에 그가 관리하던 모든 자금을 회수해 간 것이다. 천선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대단한 놈이군. 자신의 오른팔을 자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걸 챙겨갔어. 사령관님, 그럼 저희의 승리가... 윤소령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아니, 천선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우린 졌지만 이겼다. 그리고 그놈은 이겼지만 졌어. 그게 무슨... 그놈은 돈을 챙겼지만 서정규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와 류성훈이라는 자금줄을 잃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은 놓쳤지만 서정규라는 괴물의 목을 쳤고 그 배후의 존재를 확인했지. 천선우는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놈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어. 실수 말입니까? 그래. 그놈은 나를 살려뒀어. 그리고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지. 천선우가 집무실 문을 열었다. 세상은 이제 애국자 서정규를 무너뜨린 영웅 천선우를 주목할 거다. 설계자는 자신이 버린 서정규를 잡은 나를 자신의 새로운 체스말로 삼으려 하거나 혹은 가장 거슬리는 적으로 인식하겠지. 그녀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 지독한 피로감에 지친 몸을 기댔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과 훈련소에 있을 남동생의 모습. 그녀는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보고 싶네. 나직한 한마디.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다시 모니터를 켰다. 박원사 윤소령. 예, 사령관님. 서정규의 판도라 상자에서 돈의 흐름 말고 사람의 흐름을 추적해. 서정규가 지난 20년간 누구와 가장 자주 독대했는지, 그가 애국자가 되기 전 그를 발탁한 자가 누구인지, 그녀의 눈은 다시 지옥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심판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서정규는 끝났다. 류성훈도 김태섭도 마동철도 모두 끝났어.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겠지. 그건 검찰이 할 일이다.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대한민국 전도와 전 세계의 지도가 떠올랐다. 우리의 임무는
아직 숨어있는 그 설계자, 그 거대한 몸통을 찾아내는 거다. 천선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은 부하들에게 하는 명령이자 그녀 자신에게 하는, 그리고 어둠 속에 그 설계자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였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